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휴학을 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이번 주부터 유급 시한을 맞게 됩니다. 여야를 망라하고 초월한 정치인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품성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민주화 여정에 새겨진 발자취와 어록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위를 병원에 파견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힘들다고 그걸 인정하면 돼요. 누구나 다 힘들다. 나만 힘든 건 절대 아니다. 삼 차 병원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대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나, 뉴스에서 마치 군 병원도 오픈을 할 것이다라고 하길래 전화를 드렸죠. 바로 오라고. 네, 오늘 나온 중대본의 브리핑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 환자 수는 35% 감소하였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자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합니다. 오늘부로 군의관 및 공보위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 야간 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지난 금요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1,994명으로 92.9% 수준입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3월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3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인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마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 대형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의료개혁이 발생한 지 4주차,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병원들이 민간인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하느라 그야말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200명 가까운 민간인 환자들이 군병원에서 신세를 졌고 또 군의관들이 고생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조금 전에 중대본 발표를 함께 봤는데요.
이게 중대본이 가동된다는 뜻은 지난번 한 3년간 팬데믹 때 우리가 중대본이 매일처럼 브리핑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 사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의사들의 또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있어서 이게 국가가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할 정도의 국가 비상 사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의료 대란으로 연결은 아직 안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 환자들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급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막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 이런 사태가 왔다면 이거 의료 대란이다 이럴 텐데 네. 아직은 버텨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거의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우리가 버텨내는 거는 1차적으로는 지금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역할이 제일 크죠. 네. 그리고 어쨌든 막 불안과 공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불편 속에서도 지금 어쨌든 참아내고 있는 이 환자들과 이 환자 가족들의 인내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 사태가 단기일 내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일단 환자들을 살리고 치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 중에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군 자원들이 동원되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지금 200명 가까운 이 군의관들과 공보위가 현장 병원에 동원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 병원들에 오늘부터 군의관 또 공보위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고 박사님도 지적을 했고 앞서 중대본 브리핑에도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견되고 있는 이 군의관과 공보위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동료나 선후배들입니다. 자, 영어로 아이러니컬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죠, 지금? 예, 되게 선배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이국정 교수 오랜만에 봤잖아요. 이국정 교수는 지금 국군 대전병원장이에요. 그렇죠. 예, 대전병원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다른 국군 병원들은 이제 국군 병원의 특성상 주로 전방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화천이나 이런 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그쪽에 환자가 발생할 때는 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먼 데까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환자들이 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지역에 우리 국군 병원들이 일제히 민간인 환자들을 받아서 경기 북부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추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이미 검토를 시작했어요. 당장 국군 자원을 민간 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우선 제일 쉽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군인 신분이니까 네.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가죠. 이와 별도로 PA 간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합법화하자고 하는 논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병원이 동공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응급 처방과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문제로 사실은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아까 그 중대본에서도 발표할 때 의료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언론도 이제는 단순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 2,000명 증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거나 또 돌아온 전공의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엄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중대본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이 신고센터를 네. 좀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왔고요. 네. 단호한 방침들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좀 여지를 열어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의협 비대위는 공식적으로는 의협 비대위가 이걸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의협 비대위가 조직적으로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이미 복귀한 동료 전공의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병원에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모자나 직접 이것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별도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원칙은 지켜가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전공의는 학생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계속해서 그 학교를 안 나가면은 유급당하듯이 그런 유급 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년 이상 또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의들이 계속 업무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사면허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뭐 법이 이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도 성명을 내기를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유급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선생으로서의 기본 임무 아니냐라고 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풉시다라고 정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아까 네. 중대본 발표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에 가면서도 의료개혁의 원칙을 어쨌든 살려가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의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스타 아니겠습니까? 환자 진료는 의료진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관련 사안을 외부로 발설하지 마라. 인터넷에서는 이수신 장군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진료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에 휩쓸리지 마라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잖아요. 의료 과정에서 얻게 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환자가 지금 몇 명 왔다는 것까지도 말하자면 환자의 정보와 관련된 것이니까 네. 이런 일체의 부분을 적어도 국군병원에서는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정말 너무나 당연한. 근데 저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만큼 이국종 교수의 저 발언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자들의 고통, 가족들의 애탐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다시 응급실로 되돌아가는 속칭 뺑뺑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를테면은 뭐 정말 뭐 벌써 이제 사망자도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이런 의료 사태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직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저는 곧이어 그런 정말 직접적으로 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이나 의사들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명 죽었냐, 2명 죽었냐 이게 숫자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는 것,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이건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네. 네, 일단 복귀해 놓고 뭐 더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의사들이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주장을 해야 그게 비로소 국민적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렇군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도 의대생들 말이죠. 걱정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집단 휴학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이 이제 도래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14일부터라고 하는데 자, 유급이 되면 1년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뭐 이런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낸 등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유급당한데 등록금 돌려주는 학교 있습니까? 예, 이유가 어디 있든. 이게 저도 학교를 떠난 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되게 수업 일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량으로. 그리고 수업 일수에서 4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시키거나 네.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시키거나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경우에는 일단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은 일단 유급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엄격해요. 뭐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뭐 F가 나와도 다른 과목이 다 점수가 나오면은 일단 학기는 인정이 되는데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이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라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이라도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F가 나와버리면 일단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학기에 낸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5, 600. 한 예. 학기에 한 5, 600만 원. 이 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게 좀 유연하게 최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의대 교수들이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합류냐 만류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이제 모여서 논의합니다. 이게 분수령이 될 거란 얘기도 있는데 자, 고 박사님은 이 교수님들 어떻게 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 의대 교수들 중에도 지금 이 전공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수는 집단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있게 네.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통에도 학교를 운영했어요. 네. 그 부산 피난민 시절에 부산에서 다 학교 천막이나 판잣집 지어놓고도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학교 떠나라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선생님들은 차라리 내가 먼저 내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할 테니 니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도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태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오늘 영면에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3명을 보내서 심심한 조의를 표했는데 각별한 그 조의를 전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가족장 5일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저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손명순 여사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는 굉장히 조용한 내조,
로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을 거의 들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선거 승리하는 승리한 후에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런 자리니까 이제 우리 손명순 여사한테도 마이크가 가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했는데 네. 마이크를 들고 가지런히 한 다음에 절만 꼭 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지만 박수는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많이 봤어요. 침묵이었지만. 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조용한데 실제로는 손명순 여사 관련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는요, 무슨 상가가 있다 하면은 쏠림 현상이 대단히 심했어요. 여야 인사들이 각각 갔습니다. 여당 인사들이 가면 야당 인사들이 거의 안 보이고 그 반대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손 여사의 빈소에는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모여서 추모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참 보기 힘든 그런 조문이었어요. 그럼요. 그 모습도 보기가 좋고 그만큼 이제 손명순 여사가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뒤에서 굉장히 폭넓게 내조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40년 야당하다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 야당 때는 그때도 국회의원은 세비가 나왔지만 거의 그거를 활동비로 쓰는 바람에 집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당 정치인의 부인들은 대개 작은 무슨 분식집을 하거나 작은 옷가게를 하거나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뭐 거제의 큰 멸치어장으로 유명하지만 시아버지가. 예. 손명순 여사도 마산의 굉장한 이 기업의 집안이에요. 얘가 이제 유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YS는 야당 시절부터 월급 갖다 주는 법이 없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동료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어렵게 사는 거를 손명순 여사가 잘 아니까 뭐 설이라든지 추석 때 빠지지 않고 다들 따로따로 불러서 뭐 쌀값을 주거나 뭘 떡값을 주거나 하면 식으로 챙겼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YS 계열만 그런 게 아니라 동교동계까지 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라이벌이었는데. 네, 라이벌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명순 여사에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손명순 여사한테는 그 따뜻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참 많았다. 이제 그것이 이번 장례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총선 국면이긴 하지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물론 한 자리에 모인 건 아닙니다. 차례로 온 분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 또 이준석 대표의 조국 대표까지도 왔었습니다. 참 이런 상가는 보기 드물다는 게 기자들의 전언이었어요. 특히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상도동을 출입했던 이낙연 대표, 또 한국일보 기자였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빈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거제산 멸치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은 손명순 여사의 된장 시래기국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맛있었다고 하죠? 예, 그때가 이제 70년대, 80년대인데요. 그때는 그 대통령 후보나 주요 정치인들이 집을 열어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도동, 동교동 할 때는 상도동에 YS 집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아침에 신문 사러 가지 않고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말하자면 YS 담당 기자들, 각 언론사에서 와서 같이 아침 먹으면서 YS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취재죠. 취재하는 겁니다. 정말 백브리핑 수준의 취재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신문사에 출근해서 데스크에다가 보고하고 그중에 어떤 걸 기사로 쓸까 이랬던 거예요. 그게 상도동도 그랬고 DJ의 동교동도 그랬습니다. 네. 또 김종필 총재가 있었던 그 청운동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제 정치인이 집을 열어놓는다는 그 시대가 이제 1990년대로 오면서 이제 마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진석 의원이나 또는 이낙연 대표 경우에 당시 기자들 기자로서 그 집을 이제 들락거렸던 거죠. 시래기국 엄청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맨날 저기 반찬 가짓수가 많은 음식도 안 되고 때로는 100명씩 밥을 먹여야 되니까 가짓수가 많은 밥도 안 되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노상 아침에는 시래기국, 멸치 넣은 시래기국. 김치.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1983년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을 흔히 YS라고 부르는데 23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당시에. 김동용 비서의 부인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밖에 알린 게 손여사였고 외신 기자들에게,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돌려서 그 상황을 알렸다. 참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저게 이제 82년 3년 그때인데요. 그때 언론에서 이제 YS가 단식을 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을 무렵부터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치인의 모 정치인의 식사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연금 이런 소리 단식은 일체 한마디도 못 없이, 쓰고. 일체 없이. 정치인의 식사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걸 제가 그때는 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기억을 해요. 저도 기억합니다. 정치인의 식사 문제. 그러면서 당시에 YS 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그때 23일 단식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려야 될 건가. 그야말로 FM 단식이었죠. 예, 그리고 당시에는 상도동에서 단식을 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상도동에 단식할 때 상도동 전체를 빡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됐어요. 6겹으로 쐈습니다. 접근이 안 됐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집안에 있던 손명순 여사나 또는 이제 그 김현철 그 둘째 차남? 예. 차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적어도 자식을 아버지 만나러 간다는데 막지는 못했을 테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김동영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도 이 정치인들은 다 동시에 이 지금 그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인이 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단을 아파트 단지에 뿌려서 만약 잡히면 예, 그럼 손명순이 시켰다 그래라. 그렇죠. 내가 시켰다고 해라. 그러면 나는 못 잡아갈 테니. 그러니까요. 참 예, 유명한- 그런 식으로 아주 강단 있게 할 일을 했던 그런 손명순 여사였습니다. 네. 아울러 손 여사는 야당 대표를 수십 년 하다가 3당 합당으로 여당 대표가 됐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남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탁월한 선거 전략가이기도 했다는 그런 그 측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관련된 일화가 아주 많죠. 예, YS가 보통 집에서는 정치 얘기, 일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알죠. 이제 그 3당 합당은 사실 YS가 40년 정치 인생을 걸고 한 승부잖아요. 근데 그때 좌동영 우형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동영, 예, 최형우. 최형우. 근데 이 최영우 장관이 극적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해서 YS가 설득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YS가 화도 나고 그러니까 화를 듣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항의하는 표시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손병수 여사가 정말 기지로 네. 막 뛰쳐나오는 이제 이 YS 측근들. 그 유명한 말입니다. 큰 돌은 거산, 예. 호가 이제 거산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YS가 이제 화가 나니까 평소에 욕을 잘 안 하거든요. 이 돌들아. 예, 이 돌들아 이런 거예요. 이 돌대가리들아 이런 거예요. 이 돌들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측근들이 뛰쳐나오니까 손명수 여사가 그 상황을 받아서 아니 저기 저 큰 돌을 여러분 작은 돌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엄청난 비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이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듣기로도 YS하고는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3당 합당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손명수 여사의 그런 인간적인 호소 때문에 결국은 뜻을 꺾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던 때는 민정계가 반대를 했는데 네. 수박 한 덩이씩 싸들고 이게 들고 네. 그 집들을 돌았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YS는 뭐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뭐 예. 유명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좌동령이라고 불렸던 김동영 장관은 진짜 무릎 꿇고 읍소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손명수 여사가 정말 뭐 수박이 뭐 얼마 나가겠습니까? 네. 그것도 들기는 무겁잖아요. 몸이 아주 작고 가느린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그걸 들고 한 집 한 집 방문을 했으니 네. 그것만으로 이 민정계의 완고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다. 결국 그 노력의 끝에 이제 허주 김윤환 전 대표가 네. 나는 그럼 신민주기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YS의 대통령 후보 쪽으로 이렇게 크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허주를 돌려 세우면서 대세를 잡는데 손명순 여사의 바로 역할이 그런 역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컸다는 거, 예. 그 말씀이네요. 자, 손명순 여사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 1년 만에야 월급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쏘 하고 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사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야당의 정치인들은 월급을 집에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활동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활동비로 써도 모자랐으니까. 그래서 손명순 여사도 야당할 때는 YS로부터 월급 봉투라고 하는 거 세비 네. 이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야당 정치인 때 정치자금 쓰듯이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그 월급 나한테 줘야지. 네. 이렇게 된 거고 YS는 평생 안 갖다 줬는데 대통령 됐다고 내 월급을 왜 집사람한테 주냐. 이렇게 돼서 손명순 여사는 달라고 그러고 YS는 모른 채 하고 이게 한 1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그 멸치 어장하셨던 시아버지가 예. 생활비를 김홍종. 예. 김홍종이 생활비를 줬는데 예.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고 민망하니까 예. 당신 월급 좀 받아봅시다 했는데 예.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도 야당 총재까지 했는데 예. 월급 봉투를 기분 내피면 줬다 안 줬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무렵에요. 그게 이제 92년, 3년, 4년 이때 아닙니까? 그때 그 금융 실명제도 되고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노란색 월급 봉투를 직장에서 주면 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딱 이제 내고 이랬거든요. 동전까지 넣어서 묵직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 주면 이제 그날 저녁 밥상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일부 한 도장 빼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계좌로 바뀌었어요. 그 무렵에. 그 이제 이 세상의 남편들이 다 힘들어졌다 그러는데 고 농담 삼아. 박사님이나 저나 그때 그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기사가 됐어요. 그 월급 봉투가 계좌 이체로 바뀌면서 여권 신장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여권 신장이. 남편의 권위는 좀 떨어지고. 예. 이제는 맨날 남편이 아내한테 주던 것이 아내한테서 남편이 용돈 받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그렇죠. 여권 시장이 됐다. 네네.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YS한테 쓱 보여줬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월급이 손명수 여사 계좌로 들어오게끔 됐다고 하는데 그게 한 1년 걸렸다는 겁니다. 네.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 검소함의 순위를 매긴 적은 없습니다만 그 앞자리에는 손명순 여사가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일화가 많은데 청와대에 들어갈 때 남편의 헌운동화, 그러니까 YS가 조깅을 즐겨서 운동화가 있는데 그 운동화를 챙겨서 갔답니다. 그리고 내복에는 본인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내복에 고무줄을 새로 넣어서 입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제가 어제 얘기죠. 5일장 갔다 왔는데 포천 5일장 거기에 고무줄 아직도 팔더라고요. 네. 이게 팬티에 이렇게 노란 고무줄이죠? 예, 이렇게 네. 팔더라고요. 우리 이제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늘 바느질로 양말 뚫어진 거 개어 신고. 그때 가져갔다는 YS 운동화가 얼마 전에 저거군요. 청와대에 이제 전시까지 됐어요. 예, 맞아요. 예. 저겁니다. 네. 이게 이제 조깅할 때 주로 그 신었던 아주 그 운동화일 그냥 겁니다. 저 재활용품 같잖아요. 네. 그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도 옷을 기어 입는 걸로 유명했고 유경수 여사는 사실은 서거 이제 하셨는데 그 문세강 총에 이제 맞아서 국군 수도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제 급한 이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가위로 째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그 속옷이 기어 입은 속옷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교사도. 예,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셔서 슬퍼서도 울었지만 그 검소함에 정말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11.6 때 박정희 대통령의 예. 그
그때 유해를 네. 수습한 의사는 네. 허리띠를 보고 알았다잖아요. 그거 허리띠가 큰 낡아가지고 네. 해져서 그러니까. 구멍 난 거를 보고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예, 이 역대 우리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명순 여사와 YS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아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살았고, 그리고 뭐 유명하잖아요. 5년 내내 점심은 칼국수였다는 거. 네. 예? 그 배고파서 밖에 나가서 몰래 또 뭐 사 먹고 온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라고 통보받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다 알아가지고 미리 밥을 먹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YS가 칼국수를 워낙 빨리 먹고 말을 시작해버리면 대통령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후루룩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 부족한 칼국수도 다 못 먹은. 네. 그러니까 미리 밥을 먹고 들어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5년 내내 칼국수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고지식하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실천하려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손명순 여사가 바로 그런 아주 검소한, 집안이 유복했는데도 아주 검소하게 네. 평생을 살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산 갑부의 딸이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손명순 여사는 신문을 10개 넘게 구독해서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는 난 있잖아요. 독자 투고란까지 꼼꼼히 읽고 메모를 해서 이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이게 민심입니다 하고 전하기도 했고, 그걸 가지고 정책, 야생화를 심고 전국화하는 정책도 했고요. 자, 더 중요한 얘기. 청와대 커튼, 식탁보, 뭐 그런 집기 하나도 안 바꿨다고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제 유영수 여사가 청와대 안에 야당이다 이렇게 불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명순 여사도 그렇게 드러나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 독자 투고란에는 쓴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YS라도 그 비서들이 맨날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보고하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손명순 여사가 해주거나 또는 손명순 여사한테 오히려 비서들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좀 직접.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야생화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정무수석을 했던 이원정 전 수석이 있습니다. 핏대. 예. 이 이원정 전 수석이 그 정계 은퇴한 다음에 야생화를 주로 찍는 사진 작가로 지내거든요. 네네. 저는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YS 손명순 여사의 예,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명순 여사가 이 야생화 그 평창에 있는 야생화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듣고 청와대에서 야생화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독자 투고란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야생화를 직접 심으면서 이게 야생화 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갔는데, 시기적으로 바로 그 무렵에 이 이원정 전 수석이 이제 야생화를 보고 퇴임 후에 아예 그걸 전문으로 찍는 사진 작가 활동을 했던 걸로 제가 지금 추측을 합니다. 네. 커튼, 식기 등 집기, 가구는 물론이고 하나도 안 바꾸는 것도 예.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손명사의 평소 생활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도 안 갖고 나왔겠죠. 네, 그렇군요. 고성국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낮 12시에 알찬 또 따끈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